자연의 한가운데 당신이 우뚝 서 있다고 상상해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몸을 스치는 바람과 반드시 마주할 것이다. 그 바람은 계절 따라 부는 계절풍일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휘몰아치는 돌풍일 수도 있다. 서 있는 곳이 산이라면 산바람일 것이고 강변이라면 강바람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바람의 원인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바람을 그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바람이 잦아들기라도 할까? 그렇지 않다. 바람은 대기나 지형에 의해 자연히 불어올 뿐 인간으로서 바람을 통제할 수는 없다. 우리 삶의 슬픔, 고통, 후회, 시련도 마찬가지다. 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생이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죠. 아니, 거의 모든 일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요새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데요. 이런 제 마음을 달래주는 책 한 권을 만났습니다.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 김정호 심리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는 삶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련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일도 지나고 보면 그땐 그랬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되잖아요. 만약 흔들리는 순간이 오지 않는다면 언젠가 작은 시련에 부러져 버릴지도 모르니 흔들리면 그저 흔들리는 대로 가볍게 살아야겠습니다. 태풍이 왜 나에게만 찾아온 거냐며 원망만 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 책에서 설명하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꺼내보며 두고두고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약도 과하면 독이 된다. 오래전 군대에서 먹은 쌀밥을 잊을 수 없다. 당시 군대에서는 소위 짬밥이라고 하는 거칠고 누런 밥을 먹었다. 그런데 어느 날 새해 첫날이라고 하얀 쌀밥이 나왔다. 숟가락으로 떠서 한 입 넣는데 마치 뜨거운 난로에 눈꽃이 떨어지듯이 입에서 그대로 녹는 것이 아닌가. 반찬도 필요 없었다. 그렇게 맛있는 밥을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먹어보지 못했다. 그 쌀밥이 특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거친 밥에 적응되어 있던 내 입과 내면이 하얀 쌀밥이라는 겪어본 지 오래된 낯선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리라. 행복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심리학에는 적응에 관한 이론들이 있다. 감각과 관련해서는 감각 적응 이론이라 하여 같은 감각이 계속 주어지면 그 감각에 적응되어 느낌이 둔화된다고 본다. 잘 관리되지 않은 공중 화장실에 막 들어가면 용변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조금 지나면 아무렇지 않은 것도 이 원리로 설명된다. 행복에도 적응 현상이 있다. 새로운 음식을 먹거나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장만하거나 월급이 올라가면 우리는 행복해진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잠시뿐이다. 올라간 행복 수준은 곧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우리 모두 늘 경험하는 현상이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도 처음에는 행복 수준이 급하게 상승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체로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행복에 적응하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 혹은 쾌락의 쳇바퀴 현상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쾌락 적응에도 불구하고 혹은 쾌락 적응 때문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새로운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 현대사회의 자본주의 경제는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게 하여 인간이 적응 상태에 있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새로운 휴대전화에 적응할 만하면 또 새로운 휴대전화가 나오기를 반복하다가 급기야 스마트폰이 등장했으며 스마트폰 역시 주기적으로 새로운 기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동차도 그렇고 옷도 마찬가지다. 적응할 만하면 신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유행이 등장한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소유하는 것이 잠시라도 행복 수준을 올려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누구나 신제품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새로운 제품의 등장은 곧바로 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행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은커녕 기저 수준의 행복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나친 쾌락은 고통이 된다. 현대사회에는 칼로리가 높고 맛이 자극적인 다양한 음식이 넘쳐난다. 원시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멀리 나가서 애를 써야 간신히 먹을거리를 장만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동네 편의점에 먹을거리가 지천으로 깔려 있고 자정에도 클릭 한 번이면 각종 야식이 배달된다. 경제 발전과 함께 육류의 소비와 공급이 증가하고 패스트푸드와 외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자극적이고 다양한 음식을 질리지 않고 즉 쾌락 적응을 극복하면서 계속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1960년대에는 어느 병원에 당뇨병 환자가 있다고 하면 의사들이 희귀한 사례를 본다고 모이곤 했다는데 지금은 당뇨병 환자가 집집마다 있을 정도며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 같은 현대병도 창궐하고 있다. 쾌락 적응이 일어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쾌락을 느끼는 데 필요한 자극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거나 쾌락을 줬던 자극이 더 이상 쾌락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쾌를 주기도 한다. 한때 멋져 보이던 과거의 휴대전화 기종은 한물간 촌스러운 물건이 되고 건강에 도움되지만 소박한 음식은 맛없게 느껴지며 재래식 화장실은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된다. 의도적 결핍이 필요하다. 노트북처럼 필요 때문에 새로운 기종을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꾸 더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몸을 더 자극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좋다. 즉, 몸에 의도적으로 결핍을 주면 쾌락 적응의 부작용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유행병처럼 증가하고 있는 현대인의 만성 질환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결핍을 준다는 것은 일정 기간 자극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새로운 자극 없이 이미 주어진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 과거에는 문화적 혹은 종교적으로 능동적인 결핍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슬람교에서는 라마단 기간 한 달 동안 해가 있을 때는 금식을 한다. 이 기간에는 해가 있는 동안 음식뿐만 아니라 음료, 담배, 성행위 등이 모두 금지되어 쾌락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 이러한 전통은 구약시대에도 있었으며 천주교에서는 금식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기간을 두고 지켰다. 종교에서 의도적으로 욕구를 절제하여 결핍 상태를 선택하는 데는 인내심, 신앙심, 이웃에 대한 사랑 등을 기르며 속죄하고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는 종교적 이유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종교적 기능 말고도 쾌락 적응을 막아주는 심리적 기능이 담겨 있다. 일정 기간 음식을 끊거나 육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쾌락 적응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서 일상의 소박한 음식이 주는 만족을 되살려주기 때문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결핍장치를 엄격하게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더러 엄격하게 지킨다고 해도 종교적 의미보다 형식에 치우쳐 원래 의미가 퇴색된 것 같다. 그렇다고 더 이상 신의 명령이 통하지 않는 합리적인 현대인에게 종교적 결핍장치를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면 현대인을 위한 결핍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사회운동이나 필요한 법률 제정을 통해 결핍장치를 제공할 수 있겠으나 우선은 각자 자기 규율을 세워 결핍을 제공해야 한다. 건강을 생각하고 지구 생태계를 고려하며 자율적으로 스스로에게 결핍을 주도록 결정해 자신의 생활 속에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끼는 금식하거나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를 먹지 않으면 어떨까? 할 수만 있다면 평소에는 채식을 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고기를 먹는 것도 좋다. 패스트푸드는 일주일에 횟수를 정해서 먹고 평소에는 가급적 거칠고 소박하더라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 단, 결핍이라고 해서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다. 강압적인 금지는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 쾌락에 더 집착하게 만들 뿐이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되 자신의 처지에서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결핍을 시도하는 것이 현명하다. 행복은 결핍에서 온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바라지만 행복의 조건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이 호텔 식사를 매일 할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호텔 식사를 매일 할 수 있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할까? 대부분은 당연히 호텔 식사를 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호텔 식사와 관련해서는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이다. 처음 호텔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호텔 식사가 주는 행복감이 매우 크겠지만 매일 먹다 보면 호텔 식사는 일상이 되기 때문에 새롭지도 않고 기다리게 되지도 않는다. 반면에 한 달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을 때마다 호텔 식사를 맛있고 만족스럽게 느낄 것이다. 당연히 호텔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혹은 호텔 식사를 할 돈을 모으며 매일매일 행복할 것이다. 세간에 유행했던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말이 있다. 무엇이든 익숙해지면 그 소중함과 진가를 몰라보게 된다는 뜻이다. 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새롭게 채울 수 있다. 양손 가득 쥐려고만 했던 것들을 가끔은 미련 없이 놓아보자. 비운 자리에 행복이 차오를 것이다. 마음에도 비타민이 필요하다. 아이스크림 먹을 때 혀에서 사르르 녹는 게 정말 기분 좋다. 지하철에서 이어폰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나만의 세계에 있는 듯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실컷 웃거나 슬픈 영화를 보고 맘껏 울면 가슴이 후련하다. 책을 다 읽고 나면 뭔가 많이 얻은 것 같아서 뿌듯하고 만족스럽다. 학생들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을 적어오라는 과제를 내고서 받은 목록이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은 무엇인가? 무엇이 당신을 즐겁게, 유쾌하게, 상쾌하게, 평화롭게, 희망차게, 들뜨게, 감사하게, 뿌듯하게, 자신있게, 의욕에 넘치게 만들어주는가? 한마디로 무엇이 당신을 웰빙 상태로 만들어주는가? 지금 종이 위에 적어보라.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그냥 써내려가면 된다. 쓰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의 목록을 나는 웰빙 목록이라고 부른다. 단, 뜻밖의 돈이 생기거나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거나
경품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휴강이 되거나 하는 등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이 목록에 포함하지 않는다. 웰빙 목록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 가운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행동들의 목록이다. 마음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다. 매일 먹는 음식이 몸의 건강을 좌우한다. 충분한 열량을 섭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나 비타민 등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해 주어야 한다. 예전에 막걸리를 좋아하는 어떤 분은 한 번 내키면 한 달 동안 내리 막걸리만 마시기도 했다. 막걸리를 통해 칼로리는 얻었겠지만 몸에 필수인 몇몇 영양소는 제대로 섭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그분은 건강을 잃고 오래 살지 못했다. 몸에 영양소가 골고루 필요하듯 마음에도 영양소가 골고루 필요하다. 마음에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긍정적 정서다. 웰빙 목록은 마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긍정적 정서를 공급하는 음식 메뉴라고 할 수 있다. 먹는 음식에 관심을 두듯 긍정적 정서를 공급하는 메뉴를 늘 기억해 두고 마음에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긍정적 정서는 외부에서 주어지기도 한다. 칭찬을 듣거나 오랜 장막 끝에 밝은 햇살을 만나거나 멀리 있는 친구에게 연락이 올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긍정적 정서는 스스로의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웰빙 목록을 작성하고 자주 돌아보며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긍정적 정서를 자가 공급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웰빙 목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뿐 아니라 스트레스 상태에서도 벗어나게 해준다. 살다 보면 짜증나고 화나고 우울하고 슬프고 소외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권태롭고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비참하고 질투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암울하고 당황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많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스스로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상태에 점점 더 매몰되어 버린다. 그러기 전에 능동적으로 웰빙 목록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분은 구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심리학에는 기분 일치성 효과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기억은 기분 혹은 정서 상태에 영향을 받아서 정서가 긍정적일 때는 긍정적 기억이, 정서가 부정적일 때는 부정적 기억이 더 잘 떠오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편에게 화가 났을 때는 남편이 그전에 내게 잘해준 것보다는 잘못하고 서운하게 한 것들이 잘 떠오른다. 한번 화가 나면 그전에 화나게 한 기억들이 샘솟듯이 떠올라서 점점 더 화가 난다. 그뿐만 아니라 떠오른 부정적 기억을 남편에게 퍼부으며 공격하게 되니 남편도 화가 나서 아내를 되받아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화가 날 때는 가급적 멈추는 것이 좋다. 속으로 스톱 혹은 멈춰 라고 크게 소리치고 휴전하는 편이 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일로 싸우다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휴전한 다음 우선 자신의 웰빙 목록을 들여다보고 그때 가장 적절한 일을 행동으로 옮겨보라.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도 마찬가지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할수록 기분은 더 우울해지고 불안해진다. 기분이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생각을 하면 과거에 우울했거나 불안했던 기억이 더 잘 떠오른다. 그럴수록 더 우울하고 불안해지며 다시 우울과 불안의 기억이 더 잘 떠오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미래에 대해서도 역시 우울하거나 불안한 예상만 하게 되기 쉽다. 모든 게 기분 일치성 효과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 상태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더욱이 중요한 판단이나 결정이라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럴 때는 웰빙 목록을 펼치고 적당한 항목을 실천해보자.
평상심을 되찾은 후에 문제를 숙고하면 훨씬 더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다. 비타민 혹은 응급약처럼 사용하라. 웰빙 목록은 평소에 써두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도 기분 일치성 효과와 연관이 있다. 웰빙 목록의 내용은 긍정적 정서와 관련되어서 기분이 좋을 때는 잘 떠오르지만 정작 더 필요한 때인 부정적 정서 상태에서는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웰빙 목록의 항목은 긍정 혹은 부정적 정서의 종류에 따라 분류해 두기를 추천한다. 전자는 긍정적 정서를 일으키는데 효과적인 행동이고 후자는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인 행동이다. 부정적 정서 중심의 웰빙 목록은 스트레스 받을 때 유용하다. 이와 달리 긍정적 정서 중심의 웰빙 목록은 평소에 식사하고 비타민을 복용하듯이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실천하면 좋은 항목들로 되어 있다. 병이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더 좋듯 웰빙 목록을 평소에 활용하면 행복이 증진되고 스트레스 발생도 방지할 수 있다. 미움의 악순환을 끊는 법.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스스로를 사랑하거나 존중하기도 하고 비하하거나 비난하기도 한다. 많은 경우에 자신의 외모, 학벌, 성격, 습관 등을 불만족스러워하거나 스스로를 창피해하고 감추려고 한다. 그 결과 죄의식이나 자기 비난, 열등감, 무가치감 등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고통을 준다. 정도의 차도 있고 겉으로 드러내는지 속으로 누르고 있는지의 차이도 있지만 대부분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고통을 받는다. 심지어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스스로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그렇다. 사실은 일을 통한 성취에서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지라 매 순간 성취를 이루지 못할 것을 염려하며 성공과 성취를 향해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를 사랑해야 한다. 자기 자비. 자신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면 자신을 더욱 열등하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얽히고 만다. 따라서 자신을 창피해하거나 비난하기에 앞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야단치고 비난하는 것보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부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더 확실한 방법이다. 가슴 부위에 가만히 주의를 두면서 따뜻함이 느껴지기를 기다린 다음 그 따뜻함과 함께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문장을 반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혹은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을 가만히 반복하면서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기를 기다린 다음 그 마음과 함께 힘이 나는 문장을 반복하는 것도 좋다. 또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도 좋다. 꼭 이런 방법들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자신에게 더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그걸 사용해도 좋다.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는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위로가 되는 문장을 반복한다. 예를 들면 깊은 공감과 이해의 마음으로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등의 문장을 가만히 원하는 만큼 반복한다. 마음이 괴로운데 억지로 나는 행복하다를 반복하며 주입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강제적인 긍정적 확언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니 행복을 강제하기보다는 다정한 마음으로 행복을 기원하는 편이 좋다. 사랑은 전염된다. 타인 자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평화로워지면 이제는 주변 사람에게도 사랑을 보낼 수 있다. 나 자신에게 사랑을 보낸 다음에는 가까운 사람을 위해 사랑을 보낸다. 먼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을 먼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내기가 더 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까운 사람과는 더 빈번한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랑을 나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외로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을 가까운 사람에게는 바란다. 자식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남편이 돈도 잘 벌고 가정적이기를 바란다. 남편은 아내가 이해심 많고 자신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르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된다. 그 결과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사람이 더 큰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된다. 욕구가 좌절된 사람은 그 원인이 되는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고 그를 미워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식이 자신의 뜻을 따라주지 않을 때 자식에게 서운해지고 나아가 미운 마음이 든다. 공부 안 해서 밉고 컴퓨터 게임만 해서 밉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서 밉다. 만약 당신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며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당신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당신은 자녀에게 사랑을 더 많이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미움을 더 많이 보내고 있는가? 하루에 자식을 향해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원하는 마음, 말, 행동으로 보낸 시간이 더 많은가? 아니면 자식을 향해 미워하고 야단치고 심지어는 그리해서 네가 뭐가 되겠느냐고 저주하는 마음, 말, 행동으로 보낸 시간이 더 많은가?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는 어떤가?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사랑은 사랑을 가져오지만 미움은 미움을 가져온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는다고 야단치고 컴퓨터 게임한다고 비난하기만 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을 느끼기 어렵다. 자연히 자녀도 부모에게 사랑을 보이지 못하고 반항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모는 자녀를 더 야단치고 비난하게 된다. 결국 부모 자식의 관계는 미움의 악순환에 빠지고 만다. 부부 관계나 직장 동료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끝으로 특히 권하고 싶은 것은 서운하거나 괘씸한 생각이 드는 사람에 대한 용서다. 우리는 누군가가 미울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운함과 미움은 사실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었던 나의 속상함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때가 많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사랑과 존중은 서운해하거나 미워한다고 해서 얻을 수 없고 강제로는 더더욱 얻을 수 없다. 미운 마음을 내려놓고 가만히 그 사람을 떠올린다. 그리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보낸다. 억지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가만히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 나와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떠올린다. 차차 그 사람을 포용하는 너그러움이 내 속에서 솟아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랑이지 미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과 자비를 보내는 대상을 점점 넓히다 보면 인간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을 대상으로 사랑과 자비를 보내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